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도 한 분 더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또 출연해 주신 분인데 너무 감사한 분이네요. 박재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뽀얀거탑에 게스트 잘 안 모셔서 이제 저희 항상 둘이서만 진행을 했는데 지난주에 한 분 더 나오시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네. 박재현 기자님 오시니까 오늘 더 내용이 풍성해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잘해라. 잘해야죠. 잘해야 된대요. 예. 열심히는 필요 없대요. 맞습니다. 예,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잘 열심히 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해. 그쵸. 하든 말든 보이지 않는 뒤에서 열심히 결과만 하고. 갖고 와. 예. 박재현 기자님 저도 처음 뵙는데 네. 너무 이제 웃상이시네요. 밝고 기자분들은 되게 항상 진중하셔갖고 네, 이미지가. 박지원 기자는 이력이 네. 특이해요. 얘가 네. 음대요. 연대 작곡가를 나왔어요. 아 진짜? 네, 저. 너 유일 아나운서는 서울대 성악과 나온 거예요. 진짜요? 우리 서로 놀래고 있어 지금. 약간 같은 과는 아니지만 음악 전공했다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건 아닌데? 학교도 다르고 과도 다른데? 그래도 뭐 근데 그래서 이제- 약간 특유의 밝은 기운이 느껴지더라. 아니요, 아니요. 기자들은 저도 약간 이렇게 처음에- 진중하잖아요. 저는 재현이를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예민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재현이를 직접 일을 해보잖아요. 일을 시켜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권투 선수들은 이 사냥개들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펀치를 딱 한번 쳐보고 최근 맞아보면- 영화 보셨나봐요. 예. 영화가 아니라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드라마요? 네. 이거? 네, 죄송해요. 아니 거기서 이제 복서들의 이게 나와요. 음. 펀치로 이제 딱 제가 나를 어떻게 할 때 뭐 할 때 음. 제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연습을 해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온다는 말이 나오는데 네. 저는 이제 기사를 애들을 취재를 보면 같이 이제 일해 보면 박지원 너도 나중에는 분명히 너가 이미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일해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느껴져요. 쟤는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 보내요. 현장에 보내면 내가 느꼈던 그 현장의 감각과 우리 후배들이 동료들이 갔던 감각이 좀 달라요. 네. 써오는 게. 네. 쟤는 저렇게 보는구나. 저렇게 보는구나. 그런 게 있는데 재현이는 처음에 밝아 보여. 밝은 줄 알았어요. 이놈이. 밝아 보이잖아요. 세상 근데 어떤 근데 사람인가요? 일을 해보니까 이놈이 네. 예를 들면 이제 그건 있죠. 이 음악 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되게 뛰어나구나. 기본적으로 다 외우는 거니까 음계와 이런 뭐 박자와 이거죠 리듬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냥 사진으로 그림으로 기억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예민해. 가서 푹 빠져갖고 와. 감성적으로? 아니 어쨌든 이 취재한 사람에서 저는 사건에 푹 빠졌다가 와요. 커피라는 사람이 있어요. 커피라는 사람을 취재하러 가면 커피라는 사람이 푹 빠져갖고 와요. 이게 이제 우리 기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푹 빠져오면 모든 걸 커피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이놈아 내가 음대 너를 감성 커피를 맞네, 그거는. 취재하라고 왔지. 근데 물론 깊이 들어가려면 그렇게 하긴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되게 우리가 담장을 넘나드는 건데 깊이 들어가야 이 커피의 취재가 잘 되지만 문제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커피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안 돼요. 예. 이게 내가 지금 한 게 팩트인지 아니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못하면 농락당하는 거죠. 그걸 이제 사실 집단지성으로 커버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보내도 커피와 친구가 안 되는 기자들도 있어요. 왜 저런 놈을 해요? 갔더니 개쓰레기예요. 막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누군가는 딱 들어가면 바로 커피와 동화되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MBTI F예요? 저 NFP도 나오고요. ESTJ도 나오는데 둘의 접점이 없어요. 이중인격인가 봅니다. 그런가 보네. 아무튼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박정 기자랑 일하면서 저 친구가 저런 특성이 있구나. 내가 처음에 그냥 예를 들면 일하지 않고 그냥 선후배로만 봤다면 타부서에서 봤다면 전혀 몰랐을 거예요. 같이 일해봐야만 어떤 한 아이템에 그렇죠. 대해서 그러니까 나도 집중하고 있는 아이템이야. 너도 집중했지. 그래. 그러니까 저도 이게 몰입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도 몰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징이 보이는. 저 자식이 몰입하니까 이런 특징이 나오네. 뭐 이런 부분들이죠. 예. 아니 근데 커피 얘기 나와서 그런데 커피 사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저만 먹기가 좀 사오셨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그러니까 이 자식이 좋은 분이죠. 나는 뭐냐면 이놈이 좀 일찍 오면 제가 커피를 사오라고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알아서 사왔어. 근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일하는 전화가 와서 뭐 그렇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이력이 있고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저도 진짜 질문 많이 받는데 네. 작곡가 나왔는데 어떻게 기자 되셨어요? 왜 하셨어요? 아니, 1년에 한 100번씩은 하는 질문이한데요. 특이하잖아. 예, 근데 작곡가는 그리고 예. 저는 성악가 나왔지만 더 성악가는 더 그만두기 쉬운 과고 노래 안 되면 때려쳐야 되는 건데 근데 특이하잖아요. 아니,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아, 그래요? 천재 안 되면 때려쳐야죠. 아, 그렇구나. 예, 천재의 벽이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성악도 사실 목소리가 악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연습하고 가다듬어야 그게 또 이게 유지가 또 되기도 하고 발전을 하는데 이제 작곡이 좋은 건 꼭 작곡을 안 하고 다른 분야에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 곡을 나중에 그 정도 깊이로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이게 뭐 수학이라 하더라도 제가 수학에서 뭔가를 깨우쳤다 하면 작곡에서 뭔가가 풀려요. 그 실마리가.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작곡은 안 하고 있는데 작곡가라는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얘 키우면 안 돼. 얘는 떠나래야. 아니 그러니까 기사 쓰는 것도 결국에 이야기를 구성하는 거니까 예, 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영감을 받으면서 작곡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죠, 잠깐 모든 사안으로 왔지만 작곡이 나의 핵심이다. 사고의 핵심. 저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뭐 이런 마음에서 그럼 박지현은 떠나려니까 키우지 말아야 된다라는 농담인데 진중하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저 어떻게 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네. 근데 우리가 결국 추구하는 모든 직업의 끝은 이 사람들이 세상에 그것도 자기보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처지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 그 사람의 성장 방향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좋다고 하는. 네. 그러면 재현이가 여기서 성장을 해서 그 성장의 밑거름들이 얘가 작곡을 해가지고 얘보다 그때 얘가 이제 어떤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지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건 지원해야 되는 일이지. 그거를 갖고 멋진 사수다. 아니 그거 어차피 이거 내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무도 월급 주는 그러니까 월급은 우리 바로 위에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눈치를 볼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지원한 내가 누누이 얘기잖아. 네 월급 내가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뭐 알게 뭐야. 아니 선배 그래도 알게 뭐야. 아니, 내가 주는 게 아닌데 월급 내가 주는 거 아닌데. 말씀하시지만 우리 잘 아나운서 챙겨주십니다. 팀에서는 후배들이 너무 프리랜서로 많이 나가서 예. 지금 있는 아나운서 후배는 야넌 나갈 거냐? 나오면 죽는다 막 협박하는 줄 아는. 아 중요한 이슈죠. 예. 아니 그거 좀 다르겠네요. 이제 예를 들면 돈의 이슈가 아나운서 팀은 워낙 크고 기자들은 사실 뭐 얘가 나간다고 그렇게 돈을 잘 벌어서 우리가 시기할 일은 없으니까. 제가 나가 시기가 티도 안 나요. 아니라 빈자리가 너무 커서 지금 빈자리가 사람이 전혀 없어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박지원 기자님이 특별히 출연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거의 매주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마약에 대한 이제 심각성에 대해서 알리고자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신용식 기자님이 또 뉴욕 갔다 온 얘기해서 너무너무 네. 특별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박지원 기자님도 취재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렇죠. 예, 좀 전반적인 이야기 해주세요. 일단 그 얘기부터 해요. 네네. 일단 텔레그램 얘기를 한 거죠. 네네. 왜 마약을 취재하는데 텔레그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럼 텔레그램 얘기를 빼고 마약을 얘기할 수 없는지 그 부분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원래 마약을 생각했을 때는 한 2015년, 16년부터 이미 한국은 청정국이 아니긴 했어요. 네. 근데 그때 거래 패턴을 보면 네. 이미 마약을 하시던 분들이 그 손대손 거래라고 해서 네. 이 직거래를 하시는 형태라 이 거래에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네. 뭐 이게 새로 마약을 하시는 분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고 다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패턴이 많았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다크웹으로 넘어갔어요. 다크웹도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크웹이 뭔가요? 다크웹은 특정한 브라우저로 접근을 해야 이 접촉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예 접속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브라우저고, 그 안에서 50몇 자리, 54자리의 그 주소를 입력해야 특정 주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검색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추적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한때 마약 통로로 이제 각광을 받았었는데 네. 이제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게 뭐 컴퓨터를 잘 모르거나 뭐 어린 친구들은 아예 여기 접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검색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추적하기도 어렵지만 그쵸. 사기도 어렵다. 그렇죠. 사기도 어렵죠. 그냥 네. 여기도 아는 사람만 좀 살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이게 근 한 3년 전에 이제 뭐 텔레그램이라는 이 메신저가 생기는데 이게 카카오톡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사용법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네. 이게 그냥 메신저가 아니라 SNS예요. 네. SNS가 페이스북 같은 메신저여서 어떤 그룹 만들기가 너무 쉽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기가 너무 쉽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이제는 텔레그램에서 전체 온라인 마약 거래 72.8%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마약 거래상들이 오프라인에 있던 분들도 다 텔레그램으로 지금 넘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10대 애들이 너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텔레그램에.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메뉴판 보고 꼭 무슨 물건 사듯이 뭐 필로폰 몇 그램 주세요. 그러면 뭐 비트코인 얼마 입금하세요. 입금하면 이제 뭐 그 이제 던지게 하는 분들이 어디에 마약을 숨겨놓고 주소를 알려주면 가서 그냥 찾아오기만 예, 하세요. 그 얘기는 잠깐. 예, 예. 저희가 그러니까 네. 뭐냐면 텔레그램에 대해서 텔레그램은 우리의 신용을 지켜주는 데 아니야? 네. 국가가 하더라도 우리한테 절대로 국가가 막 불법으로 정보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우리를 지켰던 그런 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왜 마약을 얘기할 때 텔레그램을 할 수밖에 없냐면 온라인 거래의 72.8%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것도 10대, 20대 젊은 층을 통해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 얘기를 안 들 수가 네. 없었던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방금 이제 그렇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 동영상을, 기사에 나온 동영상이 있던데 예.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거래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신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인데 그게 신뢰가 뭐냐면 텔레그램은 잡히지 않을 거라는 신뢰에서 그 안에 시장이 생겨요. 그 시장은 공급책이 있고 이 공급책은 이제 해외에서 받는 공급책이 있고 이 공급책은 익명으로 철저히 숨겨진 상태에서 그 드라퍼라고 마약을 이제 운반하는 사람에 대한 배민이에요. 배민. 그죠. 배민에 대한 수요가 생겨요. 저는 그거 보고 정말 깜짝. 와. 젊은 친구들이 정말 드라퍼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약에 있어서 배민 죄송합니다. 운반책. 그러니까 그죠, 운반책. 이해하기 쉽게 네. 배민은 뭐 너무나 뭐 합법적인 거고 뭐 우리 전 배민을 너무 자주 이용합니다. 쿠팡 이츠가 이츠도 있고요. 저는 그렇죠. 근데 예. 저는 쿠팡 이츠보다 배민을 이용하기 때문에 배민을 저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예. 이제 저기 하고 예. 완전히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 시장이 생겼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이것들을 운송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공급책은 운송책을 모집을 하고 잡혀도 운송책이 잡히고 운송책들은 이 공급책을 누군지 모르니까 이 공급책은 운송책들을 막 고용을 한 다음에 미친 듯이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잡히지 않을 거라는 신뢰, 그냥 공급책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어떤 단단한 믿음, 이게 이제 텔레그램에서 형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드라퍼, 이 공급책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가 이제 추적을 했어요. 네. 네. 이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공급책이 있고 드라퍼에서 배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검거되기도 하는데 이게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모집되고 어떻게 흘러가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경찰 조사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박재현 기자가 처음으로 그 드라퍼가 어떻게 모집되는지를 포착한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끊임없이 이 드라퍼들이 생기는 이유는 마약을 사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라퍼가 돼요. 그러니까 마약을 사다가 네. 이제 젊은 친구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대부분 마약하는 분들은 이제 사회와 단절이 쉽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은 좀 벌어야 되고 약도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드라퍼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계속 그 마약방이나 여기저기서 이 공급책이 드라퍼 모집 공고를 올려요. 그래서 이제 모집 요건을 보면은 네. 뭐 질이 잘 알고 뭐 경력자 환영하고 장단지가 튼튼하면 됐고, 그런데 월급을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당 인센티브도 있고,
그리고 약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아주 너무나 혹할 만한 혹할 수 조건이죠. 있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약을 하시던 분들이 계속 드라퍼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란 게 네.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이크 쓰고 음성 변조했지만 젊은 사람이라는 건 화면을 보고 알 수 있었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마약 운반책 본인이 그래요. 마약 배달책 드라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신분증을 이렇게 딱 화면에 비춰요. 그러면서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본인이 찍는 거 영상을. 네. 그다음에 컴퓨터로 딱 가져가요. 네. 컴퓨터에 뭐가 띄어 있냐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쭉 떠 있어요. 엄마, 아빠, 가족이 저 있는 걸. 네. 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 일하면서도 짐작하겠죠. 이렇게 이런 걸 요구하는 이유를,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하는 건 너 만약에 뭐 딴짓하면 중간에 튀면 너는 이제 딴짓하면 끝장이야. 이거 너만 다 죽는 거 공개될 아니야. 거야. 뭐 이런 니네 거는? 가족도 우리가 다 해코지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보면은 네. 마약 판매방을 들어가 보면은 배달이 가능한 지역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뭐 OX 이렇게 나오 있는데 대부분 한 마약방이 전국으로 배송을 하는데 한 20개 지역은 기본적으로 배송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20명이 한 그 판매책 아래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이 그렇고. 그리고 잠깐만 그 얘기부터 좀. 근데 이 마약방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마약을 구매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있겠죠, 마약을. 근데 거기에 이렇게 모집 공고가 떠 있는 거예요. 그 모집 공고를 보고 지금 박지영 기자가 보도했던 그 뉴스처럼 젊은 층들이 자기 이름, 얼굴 다 까고 신분증 까고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까면서 저 하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지영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텔레그램 방에 그게 몇 개가 있는지 1시간 동안만 찾아봤는데 몇 개였었죠? 50개 나왔습니다. 1시간만 찾아봤는데 50개였고요. 네. 그 한 방에 몇 명이 있었죠? 1000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와 진짜 많다. 예, 정말 많아요. 정말 이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만 1시간만 찾아봤어요 저희가. 근데 50개였고요. 한 방만 확인했는데 1000명이에요. 만약 네. 한 방만 이걸 일률적으로 하자면 최대 만약 1000명보다 뭐 다 1000명이라 할 수 없지만 대충 곱해도 5만 명인 거예요. 5만 명이요. 1시간 동안에 최대 그러니까 물론 이걸 다 저희가 뭐 전문 조사 기관은 아니니까 네. 한두 명, 두세 명이서 하는 일이니까 다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냥 아까 일단은 한 개 방에 1000명이라는 것도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 이게 텔레그램 특성이 뭐냐면 방을 들어가지 않아도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눈팅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발견했던 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 1000명이라면은 눈팅하는 사람 10,000명 이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로 텔레그램에 활동하는 마약 관련 인구가 어마어마한 진짜 상황입니다. 많다. 예. 지금 저희가 왜 마약 기획을 했냐면 정권이 언제 바뀌었죠? 정권과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팀한테 얘기했지만 정권과 상관없이 왜냐면 제가 작년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한국 언론진흥재단에 예. 출품을 했었죠. 출품해서, 그때 예. 뭐 갖고 출품하려고 우리 팀 얘기할 때 제가 마약하자고 그랬죠. 네. 왜냐면 작년부터 학계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마약 실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례를 보여주세요. 저희가 할게요. 통계 보여주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들여다봤더니 저희가 생각하고 들었던 것보다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약의 문제는 정권의 문제로 정치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마약을 막 이렇게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하는 것이 현 정부가 막 지지하는 힘을 실어주는, 힘을 걸로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진짜 저희의 진심은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의료 정책 보면 현 정권 마구마구 까잖아요. 그렇죠? 현 정부가 했던 응급실 정책, 소아과 정책 다 탁상 공론이라고 비판하고 마구마구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약은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했던 거고 네네. 박지원 기자가 그래서 텔레그램은 이제 뭐냐면 대단히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걸라고 생각했는데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72%면 뭐 대부분이 텔레그램으로 10대 20대가 마약을 거래하고 있으니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고 막상 들어가 봤더니 와 드라퍼가 그렇게 저는 뭐냐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부분이. 와 젊은층이 와 저분은 부모님이 보면 얼마나 그러니까요. 저도 속상하시겠어요. 예. 와 우리 애가 그다음 더 놀라운 거는 나의 자식이 우리의 가족 전부 다를 걸고 그거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장이라는 게 예. 그리고 그거를 우리 어른들이 그냥 방치했다는 게 그냥 놨다는 게 그렇죠. 전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예. 예. 저도 보면은 이게 전 2016년에 제가 수습 시절에 저는 그 필로폰 중독자분들하고 이제 보름 동안 합숙을 하다 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첫 이제 마약 하시는 분들 경험이었는데 네. 그때 정말 다양한 마약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뵀거든요. 30분 넘게 뵀고 뭐 같이 뭐 잠도 자고 그러니까 잠자다 남자분이 옆에서 자고 뭐 술도 마시고 하면서 그분들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그 잊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사실은 이제 저의 좀 뭐 근처에 있는 분이 이제 마약을 하신 걸 알게 됐어요. 네. 하다 검거된 걸 알게 됐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2016년에는 되게 멀리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특정 지역을 가서 합숙을 해야만 그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제 옆까지 온 거예요. 그 마약이 시간이 한 5년 6년 지나면서 그래서 그때 확 느낌이 왔어요. 아 이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근처에 있고 우리 생활 속에 같이 있구나. 한두 다리만 건너면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다는 건 저도 언젠가는 정말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누구나. 그런데 지금 이 텔레그램을 통한 이 마약 거래를 막지를 않으면 이제 언제 그 골든 타임이 끝날지를 몰라요. 언제 이게 한번 폭발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정말 뭐 정권과는 상관없이 시작한 그런 기획입니다. 네. 물론 그렇죠. 이제 이게 사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사실 좀 공급자 입장이긴 해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를 포괄적으로 다 SBS 뉴스를 다 보시면 네. 그런 오해는 안 하시는데 시청자들이 좀 우리가 시청자들한테 모든 SBS 뉴스를 다 봐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니네들은 왜 지금 현 정부에 힘을 왜 최근에 실어주니? 그런 공격 예. 받으신 적이 있어요? 저희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실은 처음에도 마약 기획이 어려웠던 포인트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는 마약과의 전쟁이란 말도 기사에서 되게 신중하게 네. 안 쓰고 있는데 근데 모든 나라가 박정 기자도 봤지만 마약 정책은 와를 써요. 전쟁을 써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을 쓰는데 와온 드럭 쓰는데 이게 참 어렵구나. 막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들여다보면 심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텔레그램을 뭐 들여다봤고 그래서 텔레그램이 어떤 데인지를 박지원 기자가 간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추적하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네. 텔레그램 본사가 어딘지는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텔레그램이 어떤 회사인지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네. 어디 다녀왔었죠? 일단 제가 간 데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하고요. 네. 영국 런던 그다음에 그 독일 베를린입니다. 네. 이게 세 개 지역을 갔다 왔고 네. 예, 두바이를 먼저 갔었죠. 예, 두바이를 두바이를 먼저 먼저 가게 된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미국 하원에 문서를 하나 확보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텔레그램의 주소는 정말 철저하게 비밀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이 뭐 두바이에 있다 이런 얘기는 좀 떠돌긴 하지만 정확하게 두바이 어디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온 게 없는데 하원 문서에 조사 문서를 보니까 거기에 주소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네. 두바이 주소가. 주소를 찾았다.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기저기를 이제 저희 검색을 해봤던 거고 조사를 해봤던 거고 그랬더니 이제 영국은 그 기업 서류가 꽤나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확보가 가능해서 텔레그램이 직접 거기에 개설된 거 확인을 한 거예요. 기업이 개설된 거 확인을 했고 그런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주소와 형태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 두바이 갔을 때 놀랐는데 두바이 어쨌든 미국 하원이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미국 하원이 조사한 주소와 텔레그램이 두바이 정부에 등록한 주소가 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하원도 조사를 한 이유는 아이씨 뭐 얘네가 등록한 주소 가봤더니 이거 아니네 하니까 미국 하원이 정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두바이 정부에 등록된 주소는 가짜였죠. 가짜였어요. 예. 없는 주소를 한 거고요. 그래서 미국 하원이 조사한 거고 이것도 박지원 기자가 미국 하원 그거 문건을 다 뒤져가지고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갔었죠. 갔더니 어땠죠? 갔더니 일단은 이제 정말 큰 미디어 시티라고 있어요. 미디어 시티는 그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스테이지 빌딩을 본따서 만든 쌍둥이 빌딩이 있어요. 거기에 뭐 링크드인이나 틱톡이나 이런 정말 유수의 기업들이 몰려 있는 곳인데 거기에 10층에 있다고 했거든요. 가봤더니 거기 틱톡이 있는 거예요. 다른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지 해서 물어봤더니 이사를 갔대요. 어디로 이사 갔냐 그랬더니 이제 원래는 말을 안 해주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 23층 가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 그러니까 그 지나간 사람이. 근데 전 뭐냐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걸 재훈이 기사를 보면서 네. 미국 하원 조사에서는 10층이었잖아요. 분명히 그때는 멀리 안 갔네 근데. 미국 하원 조사가 이렇게 딱 10층이 하니까 그새 옮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난 예. 그 느낌. 얘네들이 미국 하원 조사들이 딱 한 거고 예. 그새 옮겼는데 먼 데로는 안 가고 23층 위층으로 갔는데 네. 그걸 또 누가 알려줬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천운이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 두바이를 갔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거기는 공권력이 너무 세서 그 건물의 경비분도 저희를 구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뭔가 이상한 수상하다 싶으면 그렇죠. 아예 들어가는 게 거절될 수도 있는 거고 들어가서 무언가 수상하면 저희가 바로 구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걱정을 해서 일단 10층을 갔는데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되게 당황을 했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잡았더니 거기서 갑자기 어느 분이 힌트를 주시고 올라가 봤더니 그게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팻말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옆에 있는 오피스를 막 두들겼더니 그분이 갑자기 텔레그램을 찾으러 많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문을 많이 두들긴대요. 말씀해 주시는 거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인터폴이 추적을 실패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비슷한 주소를 비슷하게 아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볼 수 있는 데를 다 두들겨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23층에 없는 거 확인을 하고 이제 관리인한테 갔어요. 네. 그거 재밌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금 얘기를 해준 거는 텔레그램 사무실이 아니라 텔레그램 사무실은 전부 다 죄다 문이 잠겨 있고 문이 열려 있는 데 갔더니 문이 열려 있는 데는 23층을 쓰는 다른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 직원이 얘기하는 거야. 텔레그램 많이 온다. 텔레그램 찾으러 너무 많이 와. 전부 다 나한테 와. 근데 모르겠어. 니네 말고도 되게 많이 왔어. 아무튼 우린 몰라. 걔네 본 적도 없어. 그러고 나서 이제 경비실로 간 거예요. 그렇죠? 이 경비실로 갔더니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텔레그램의 사무실에 올라가는 거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사무실 빌려놓은 지가 몇 년이 됐거든요. 근데 사무실에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 사무실이 열린 걸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렌트비를 내러오고 계약을 갱신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돈을 내면서 사무실을 유지만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일단은 근데 그러면 그 그러니까 그 사무실 계약한 사람이 이름이 뭐냐 그래서 그 이름을 들었어요. 들어서 퍼즐을 맞춰 보니까 그 측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들이 자기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게 남겨놓는데 진짜 자기네들을 못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막 작전. 연막인 거죠. 왜냐면 그거 아니고서는 돈을 내고 사무실 몇 년 동안 빌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뭐랄까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건물은 이제 그렇게 연막 작전에 이제 사용됐던 걸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정부 주소도 가봤어요. 정부 주소는 두 가지 주소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주소라고 현지인들도 말하고 저희 안내주신 가이드도. 그러니까 제가 도봉구 방학동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강남구 방학동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남구 방학동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 다 가봤는데 사실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주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는 부동산 회사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어쨌든 더 찾을 수 있는 데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도 저희가 갔는데 형태는 비슷해요. 네, 영국도 이제 영국은 뭐냐면 그래도 두바이보다는 약간 이제 그게 민주화가 됐고 좀 공개 트랜스페런시, 그러니까 투명성이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박정 기자가 영국 문서를 다 정부 문서를 뒤졌어요. 그리고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등록된 주소부터 그 주소가 옮긴 곳 그리고 텔레그램이 한 개의 기업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UK Ltd를 만들었다가 없애고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다 없애고 막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모든 주소를 다 가봤는데
한 주소에만 회사가 3만 개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층짜리 허름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텔레그램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막 눌러봤더니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물어보려면 이쪽으로 가세요. 막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거에서 물어봤더니 텔레그램을 관리를 했는데 우리 회사가 관리하는 회사가 3만 개다. 이 주소지가. 검색해 보니까 없어진 회사까지 15만 개가 등록돼 있는 그런 주소지에 텔레그램이 지금 하나 딸랑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리적으로는 그곳에 있었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 그 주소는 그 주소 등록을 대행해주는 업체였고 텔레그램은 실제로 그 주소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텔레그램이 원래 러시아 기업이죠. 그렇죠. 예, 러시아에서 하다가 국제적으로 활동하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넘어간 게 두바이고 네, 그 다음에 사실상 지금 영국이 본고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국을 찾아간 건데, 근데 영국에 이제 등록된 그 문서에 등록된 데를 갔더니 대행업체가 있었고, 네. 또한 그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박정 기자가 이제 그 문서 텔레그램 문서를 하다가 창업자 이름이 나와 있는 주소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거기도 역시 온갖 이상한 대행 업체들이 있고 거기에 등록된 게 3만 개가 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사실상 막혀 있는 그런 데에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향해 있죠? 이게 결국에는 그 저희 예전에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저희 그 페이퍼 컴퍼니들 모여 있는 그 문서들이 한번 유출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들이 등록된 주소들이 여러 유출됐는데 버진 아일랜드 영국령 주소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주소에 텔레그램이 있더라고요. 자, 버진 아일랜드 영국령 하면 네. 이게 어떤 데죠? 대표적으로 버진 아일랜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어떤 데입니까? 세금이 없고 이 조사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거길 가보면 거기 등록된 기업 주소를 찾아보면 그냥 2층 집이에요. 그냥 주택에 등록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두바이나 영국이나 보면은 저희 뭐 한 주소에 3만 개 등록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버진 아일랜드의 원래 특성이에요. 어. 그 주소에 3만 개 등록돼 있어서 추적 자체가 안 되고 세금도 안 내고 실체가 없는 기업들이 원래 몰려 있는 곳이에요. 자, 세금 안 내고 가능하네. 네. 추적 안 들어간다. 조사기관이죠. 그거는 이제 사법기관과 뭐 세무, 뭐 국세청 같은 세무기관이 추적 안 된다. 이런 기업들은 뭐 어떤 기업들일까요? 유령 기업? 아니 범죄 기업이죠. 합법적인 기업이 아니죠. 합법적인 기업이 아닌 애들이 몰려가는 데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거든요. 텔레그램을 추적해서 추적했더니 두바이에 있대. 갔어. 보니까 다 가짜야. 영국에 활동할 때 갔어. 다 가짜야. 문서에 있는 거. 결국은 어디냐. 범죄 기업들이 몰려있는 곳에 세금 안 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다 그런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돈 세탁하고 조폭, 마피아 이런 기업들이 이 양성한다면서 몰려 있는 그곳에 텔레그램이 가서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이게 텔레그램 에펙트인 거죠. 그렇네요.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이제 일부 우리 모니터에 나왔지만 텔레그램이 우리의 비밀을 이렇게 보장해 주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냐고 하는데 이게 팩트예요. 뭐 예를 들면 그렇다면 예전에는 우리 비밀을 보장해줘서 되게 좋았는데 우리 동네를 다 지켜줬어요. 불량배들. 그런데 불량배를 지켜준 사람이 보니까 마피아야. 다른 데서 더 저기해. 그러면 그거를 저기해야 되나요? 어쨌든 알고 보니 마피아예요. 알고 보니 이상한 나라.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네. 기존에 예를 들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비밀을 보장하고 안 보장하고는 우리나라 비밀을 안 보장한 사생활을 보장하지 않은 우리나라 그 기업에게 요구해야 되죠. 니네 그러냐 진짜? 정부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목숨 걸고 우리의 사생활은 국민 사생활은 해줬어야지라는 것을 우리 기업에 요구해야 될 문제지. 텔레그램은 우리의 그런 사생활을 존중해줬으니까 얘네는 마약 판매도 되고 버진 아일랜드에 가서 막 이렇게 조사 협회하고 막 해도 되고 그래도 무슨 상관이야라는 관점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고 뭐냐면 어린 분 같아요. 세상 물정 모르는 우리 모니터단을 쓰신 분은 저는 딱 보고 너무 짜증 났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만약 네가 이제 출연을 또 한 번 하잖아. 그거에 위축받아서 그 비중을 너무 하면 안 돼. 중요한 건 그건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 그거는 우리의 사생활 보호는 또 사생활 보호. 우리 기업에 얘기해야 되는 거야. 우리 기업에 얘기했는데
사생활 보호를 많이 해줬다고 얘가 선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런데 보니까 뒤로 보니까 깡패짓해. 그것도 똑같아요. 그 논리도 뭐냐면 자 텔레그램에서 방에서 마약하는 게 그게 왜 텔레그램 잘못이냐라고 쓰셨더라고요. 그거는 거기 그 방을 잘못 이용한 사람이지. 우리 버스로 생각하면 그래요. 버스에 담배 피고 본드예요. 그럼 버스라는 툴을 이용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잘못 없지만 어쨌든 버스라는 툴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그 모든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은 조사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버스가 해서 도저히 니네 버스 마약하고 못하게 근데 자정 안 되면 니네 버스에서 취소하게 할 거야. 이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살았던 방식이에요. 텔레그램에서 지금 뭔가 마약하고 해요. 근데 추적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우리 이거 다 깨야죠. 이거 아니면 경각심으로라도 해서 청소년 여러분들 텔레그램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야지. 야, 그래 텔레그램 우리 보여줬던 데야. 그러니까 텔레그램 건들지 마. 이런 논리는 정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이게 보면은 네. 그 이제 러시아에서 탈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러시아에서 그 비콘탁트라고 VK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네. 페이스북 러시아 페이스북인데 네. 이거를 만드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만든 창업자는 이 비콘탁트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때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 반정부 인사들 정보를 좀 넘겨라 했을 때 그걸 거부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온 거죠. 나와서 텔레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후로 모토가 이제 프라이버시의 절대적인 보호. 그게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경험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2016년에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자기가 아니라 뭐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필요 없으면 다른 플랫폼으로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범죄를 뭐 방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예. 정말 저는 뭐냐면 네. 나는 가만히 있었어. 내가 이제 어떤 가게를 만들었어요. 가게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냥 공간 하나 창고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72.8%가 거기서 마약해요. 범죄를 해. 근데 난 잘못 없어. 난 방만 만들어 놨는데 그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의도건 의도치 않은 거건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 놓은 뭔가가 사회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세상의 젊은이들을 망치고 있는데 죄책감을 안 갖다니.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희가 못 찾은 이유도 있어요. 이 러시아에서 탈출을 했는데 보면 핵심 member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의 규모가 돼요. 그거는 거기 내부에서 한 명이 내부 고발자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이 창업자도 미국 그 SEC 그 증권거래소 조사를 받을 때도 우리는 핵심 그룹이 30명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은 계속 그 30명이 이동을 하면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정말 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재택을 시켜서 이제 월급을 주고 일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30명의 멤버 외에 다른 텔레그램 직원들은 이 30명이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정부의 눈을 피하고 수사기관 피하고 그 지금까지 제대로 이렇게 접촉이 된 나라가 몇 없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저희 2020년에 N번방 사태 있을 때 있었죠. 그게 텔레그램 기반에서 네.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신원을 제대로 못 찾을 조주빈 신원을 제대로 못 밝힐 무렵에 경찰청장이 직접 나와서 두바이 경찰과 협조를 해서 텔레그램을 찾아내겠다. 협조를 받아내겠다 했는데 실패했어요. 결국에는 저희는 텔레그램하고 텔레그램에 메일이든 뭐든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도. 그래서 텔레그램은 다른 그 N번방은 다른 식의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진 거고 지금 마약 같은 경우도 텔레그램으로 수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텔레그램 수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다른 방식,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수사도 되게 제한적이고 왜냐하면 타고 올라가는 수사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제한적인 데다가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거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텔레그램 수사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 텔레그램이 접촉이 안 된다고 놔두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든 텔레그램이랑 접촉을 해서 협조를 얼만큼 받든 간에 이 텔레그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불안할 수 있게 그러니까 더 이상 마음 놓고 거래를 못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사실 마약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거를
살인이라고 봐요. 마약도 어쨌든 죽이는 거니까 네. 영혼을 파괴하는 거니까 죽이는 거니까 살인을 마음대로 공모할 수 있고 모집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잖아요. 네. 거기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죄책감을 나는 안 받는다. 어차피 얘네들은 딴 방 가서 죽일 거야. 예를 들면 그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은 다 누구나 죽잖아요. 야, 쟤 어차피 죽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칼로 찔렀어. 어차피 죽으래. 내가 죽였는데 뭐하러. 그런 논리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그렇지만 텔레그램에 다 손 놓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 독일에 다녀온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기사에 나갈 내용이긴 한데요. 네. 우리 뽀얀거탑이 네 기사보다 늦게 저기할 테니까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 예. 안전하게 얘기해.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이게 마약과 추적기를 시작해서 되게 철학적인 내용을 얘기를 꽤 오래 했잖아요. 이게 보면 프라이버시냐 아니면 어떤 강제력이냐 뭐 이런 두 개에 대해서 철학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저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 똑같은 범죄 상황에서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프라이버시냐 아니면 나라의 공권력 강제력이냐. 네. 근데 그러고 있다가 사실은 공권력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프라이버시 지켜준다고 방관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정말 국민들이 들끓고 나서 이제 정치인과 정부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의 어떤 한 단위가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부서 정도가 노력을 한 독일에서? 정도의 한국은 한 부서 정도의 노력인데 텔레그램을 수사할 예, 그러니까 협조를 요청할 때. 예. 네. 근데 한국 수사. 독일 같은 경우는 수장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당의 수장 그리고 장관급. 그러니까 평소에 어마어마한 전 세계 네트워크가 있고 그것들 정보 자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년을 노력해서 네. 독일 연방 내무부 장관이 그 텔레그램 최고위층과 접촉했다는 트위터를 올려요. 네. 그 작년 2월에.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실제로 그 독일에 취재했던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슈피겔 그죠 기자였죠? 슈피겔 네. 슈피겔이 이제 미국에서 되게 큰 언론이고 거기 이제 텔레그램 2년 봤던 탐사 기자예요. 근데 그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다들 이제 닿은 거예요. 텔레그램이랑 접촉할 수 있는 주소를 받고 언제 영상 통화를 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장관하고 그 참모들이. 그래서 딱 화면을 보고 있는데 딱 켜졌는데 창업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했대요. 여기 창업자가 나올 거라고는. 그러니까 직원 중에 누가 나오겠지 했는데 창업자가 나와서 창업자랑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창업자랑 얘기를 했고 트위터에 올리기로는 우리 건설적으로 협조를 하기로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렇게 한번 채널이 개설이 되면 이제는 협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이냐면 비슷한 나라.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관이 직접 찾아 나섰잖아요. 장관이나 정치인이 찾아 나선 거고 작년에 브라질 같은 경우 작년과 지금도 발생 중인 상황이에요. 브라질 안에서는 지금 텔레그램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뭐 매달 일어나고 있어요. 네. 장관들이 계속 텔레그램 금지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그 정도로 브라질 안에서도 지금 범죄가 심각한데 거기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헌법재판소 그 연방 대법원인데 거기 판사가 독일 내 텔레그램의 사용 중지 그러니까 판결을 내려버려요. 브라질 인구의 50%가 텔레그램을 쓰는데 그걸 아예 그냥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텔레그램에 아무리 수사 협조 요청하고 정부에서 요청해도 아무 답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국가를 농락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답변이 계속 없을 경우에는 브라질에서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를 한다는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창업자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용 메일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뭐 이제 협조를 할 거고. 근데 브라질과 개인적인 채널이 만들어지면 불법적인 채널에 대한 단속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는 문장이 마지막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조주빈 그 N번방 사태 때도 공용 메일로 7번을 그냥 보낸 거예요. 수사 요청합니다. 요청합니다. 보낸 건데 거기는 일반 유저들이 하루에도 수만 건씩 그 신고를 누르는 그 메일이에요. 그러니까 수만 건이 들어가는 메일 중에 경찰 전개 7개 들어가는 거예요. 티도 그러니까 안 나겠다. 티도 안 나고 못 보죠. 안 보죠. 그리고 근데 국가와 텔레그램의 개인 채널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협조를 받을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훨씬 채널 삭제가 빨리 일어나고 무언가 협조받을 때도 특히나 이제 독일 슈피겔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현재도 제한적이지만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 아동 성 관련 부분과 테러리즘 부분 그런
너무나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정보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 정부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냈고 끄집어냈잖아요. 독일은 찾아냈고 브라질 정부는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만 잘못한 건 아니에요. 뭐 그렇죠. 미국, 예. 뭐 영국, 네, 네, 뭐 네. 두바이, 뭐 그렇죠. 일본, 중국 다 잘못한 그렇죠. 거니까 우리나라만 잘못한 건 아니라 이건 맞아요. 우리나라도 독일, 뭐 브라질에 비하면 잘못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되게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이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게 1년 전이에요. 불과 1년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여파기도 하고 비슷한 시기에 텔레그램에 벌금을 부과를 하거나 법적으로 제재한 나라가 11개 국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22년 기준으로 11개니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텔레그램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 왜냐하면 텔레그램은 특히나 법원 선고에는 반응을 해요. 예. 그러니까 법원이 선고를 내려서 이걸 듣지 않으면 사용 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정말 문제가 됐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차단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것들이 이제는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이제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뭘 하고 있냐라는 건데 근데 이제 선배 말씀대로 텔레그램을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 텔레그램 차단했는데 텔레그램 2가 나오고 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메신저들이 막 나왔어요. 텔레그램을 차단했더니 다 차단을 해야 되냐. 근데 사실 이걸 차단하려면 텔레그램 차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런 익명 SNS 이렇게 해외 기반을 두고 추적이 불가능한 형태의 것들이 먹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더 발전된 형태의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어떻게 개입해야 되고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고에 대한 논의나 어떤 법적인 기준이 이제는 마련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뭐냐면 이걸 학부모의 입장으로 하면 너무 심플해요. 싫어요. 아무리 뭐 개인 비밀 보장해주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애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에 마약이 거래되고 아동 그런 것들이 하고 엠번방 이런 것들이 하면 전 싫어요. 그냥 너무 심플하게 논란이 없어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민이 없어요. 아 싫어. 나 보호 안 돼도 돼. 나 우리 애가 위험한 건 난 더 싫어. 그러니까 나 보호 안 해줘도 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먼저지. 젊은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곳에 범죄자들이 아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면 차라리 저는 나의 안전성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박정희는 처음 지만 저의 생각은 뭐냐면 인권이 우리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피해자의 인권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했죠. 조현병 환자 인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가 대부분은 온순하십니다. 하지만 일부 치료가 잘 안 된 분들은 공격성이 강해요. 그분들마저도 인권이 너무 강해서 입원이 안 되니까 안진득 사건이 난 거잖아요. 예? 그분은 그 스토리가 뭐냐면 중간에 형이 혼자 왔어요. 동생인가 친형인가 직계 가족이 와서 진단받았더니 조현병 되게 위험한 상태라서 입원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직계 가족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난 거예요 그 사건이. 7명. 그러면 우리는 그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7명 죽어도 우리 괜찮아. 우린 괜찮아. 7명 죽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사 쓰세요. 노발대발하면서 안진득 사건의 피해자 이렇게 기사 쓰면 안 돼요. 우리 이번에도 그랬죠. 그 양 있잖아요. 그 동료 죽인 애. 저는 그건 사회 탓으로 안 봐요. 사이코패스는 정유정은 사이코패스는 본인의 문제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걸 우리가 정유정한테 얼마나 잘못했냐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를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사라져 버려요. 그한테만 사라지면 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말려야 되느냐를 먼저 봐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무방 사이코패스가 전혀 감별 없이 그냥 사회 돌아다서 누군가가 죽어야만 드러나는 시스템을 먼저 봐야지. 저는 그래요. 피해자를 먼저 봐야지. 피해자를 충분히 인권을 본 다음에 그래도 우리의 여력이 남는다면 가해자도 봐드리고. 그런데 피해자는 안 보고 냅두고 죽은 애는 냅두고 가해자만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사회가 잘못한 게 없었을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미치죠. 그러면
우리 죽은 애는 뭐야? 개 죽음 당한 그 부모가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분명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분해서.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제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냥 학부모 생각이 돼서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우리 이 세대 이 애들이 사는 거는 안전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지. 안전이 우선이지. 범죄로부터 막는 게 우선이지. 옆에서 누가 마약 주고 누가 칼부림하는 것부터 막아주는 게 우선이지. 우리 대치동 마약 사건도 그렇잖아요. 애들 중심으로 봐야지. 애들한테 무방비한테 마약 했잖아요. 거기다 인권 돼가지고 걔네들 그래 거기도 아마 텔레그램인지 뭐인지 모르지만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니까 수사가 안 되네.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자기네 애들이 마약 그냥 권하는 마약 해더라도 야 그럴 수 있어. 네가 마약 먹어 괜찮아. 그래야 우리 프라이버시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하시던가 그렇게 기사 쓰시던가요. 그런 거는 안 하고 쏙 빼놓고서 뭐 이따위로 하는 거는 전 정말로 어린 마인드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의 안전이 중요하다. 범죄로부터의 분리, 범죄적인 환경을 분리하는 게 더 우선이지.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게 들어보면은 해외에서 막 프라이버시 얘기를 좀 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것도 이제 보면은 수사에 대한 법률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 함정 수사가 가능하거나 심지어는 이 도감청이 가능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일 같은 데는 네. 그 정도로 접근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근데 그렇게 만약에 마약에 대한 함정 수사 가능하다 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조금 더 뭐랄까 이제 다른 기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텔레그램 조금 제쳐두고. 근데 한국에서는 진짜 텔레그램 협조가 많이 필요해요. 지금은 수사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몇 명밖에 잡지 못하는 거예요. 마약 사범이 이렇게 많은데 저희는 몇 명밖에 잡지 못하는 거고 계속 퍼져나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텔레그램이 위험하고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해도 걸릴 수 있다. 이것만 있어도 사실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만약에 수사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텔레그램에 있던 그런 편하게 마약 거래했던 수요들이 다시 이제 음지로 가는 거죠. 양지로 나왔던.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저희가 이게 컨트롤이 통제가 가능할 텐데 지금은 통제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가 진짜 심각한 거죠. 그렇네요. 네. 네, 이걸 또 이제 얘기하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 아마 국회 뭐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네. 했던 말인 것 같은데 그 나라에 마약이 얼마나 잘 유통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지표가 마약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하기 어렵고 리스크가 크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확 내려갔습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네. 내려갔어요. 마약 시세가 내려갔는데 검사 별로 안 해갖고 뭐 몇 배 안 증가했다.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음주 단속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단속 건수가 늘어요. 한 2배 늘었는데 그걸 갖고 2배밖에 안 늘었잖아요. 이래버리면 이렇게 얘기하는 놈은 누가 얘기했죠? 국회의원이 얘기했죠. 뭐 국회의원이. 예. 참 아유 그런데 가격이 얼마나 잘 그 유통되고 있냐를 반영하는 건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해당되는 그냥 하나의 팩트 원리 같은 경우인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적이고 예를 들면 너무 편하게 그러니까 텔레그램이 마약을 쉽게 거래하고 텔레그램은 마약 거래를 하면 마약을 주고 사고 팔고 그리고 그 젊은이들 본인의 가족 관계까지 다 까고서 하는 것은 텔레그램으로 이거 하면 안 걸려라는 아주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죠. 저는 이거는 우리 사회가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텔레그램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안전해라는 것은 어떻게든 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네요. 와, 텔레그램, 그러니까 마약 얘기로 시작해서 텔레그램에 대한 이제 이해도를 좀 높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이 범죄를 양상하는 이런 온상이다라는 게 정말 이제 확실한 이미지 각인이 저는 됐거든요. 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 뭐 텔레그램 추적하면서 당연히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은 하셨겠지만 그렇죠.
진짜 관계자 비슷한 사람 만났으면은 이런 얘기 이제 하고 오셨던 건 거죠? 이제 아니 텔레그램에 그 언론 채널이 있어요. 있는데 네. 반응을 안 할 뿐이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허한 메아리죠. 근데 다만 이제 놀랐던 거 뭐냐면 용식이는 네. 용식이는 그때 뉴욕 갔을 때 걔가 영어로 말하는 게 하나도 안 등장하는데 재현이 얘는 등장하더라고요. 영어 좀 해요? 저 영어 잘합니다. 거기는 챗 GPT로 했다고. 저도 고백하셨는데. 문서는 보냈는데 아, 제가 이제 요번에 느꼈던 게 공감 영어가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박정 기자는 시시네티 대학에서 네. 유학을 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속사인데 근데 영어는 이제 시시티 음대 가서. 근데 어차피 이제 영어는 다 잊어버렸고 이제 제가 유일하게 믿을 건 이 공감이다. 상대방이 말하면 끝에만 따라하면 된다. 딱뭐 Oh, I see. 어, I 뭐, agree. 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뭐 they moved 이사 갔다 그럼 moved 뭐 이렇게 말하면은 얘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반응해주고. 그러니까 끝에만 따라하면 돼요. 끝에만 따라하고 추임새만 주면 말해주더라고요. 되게 이건 음대스러운 감각이다. 되게 그런가요? 감각적이잖아 이거.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게 왜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같이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이게 전달이 너무 사무적으로 되고 잘 안 되니까 사실 바디랭귀지가 전부거든요. 이게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눈빛과 제스처와 이 정말 진심 어린 이 모든 감정 표현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영어를 열심히 하고 고생하고 왔습니다. 오셨어요. 예. 오늘 뭐 마약 텔레그램에 이어서 현지 영어 대화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까지 마지막 그렇죠. 잠깐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취재하시면 또 얘기하러 나와주세요. 예. 네,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또 궁금한 사연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